이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른 때와 좀 다른 부분은 이 지역은 실질적으로 가스와 기름이 생산되는 지역이자 출발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워낙 한 20% 내외 정도의 물동량이 이제 여기에서는 죽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구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구할 수 있는 산물이면 오히려 배에 대한 필요도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고요. 지금 이 프로젝트에 제시한 모델과 상의 차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진수된 모델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현지 작전에 투입되거나 했을 때 실질적인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검증이 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모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다른 모든 방산 무기 체계들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이번에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저 전쟁상에서 이제 다른 쪽에 해당하는 방어 체계이긴 했지만 뭐 LIG 넥스1이 만든 천궁2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실전에서 성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한국 무기 체계의 그 안정성이나 정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메리트를 가져가는 부분도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단순히 유가를 넘어서 해운 운임과 또 선박 발주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K조선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오늘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위원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영증권에서 조선업과 운송업을 담당하고 있는 20년 차 애널리스트 엄경화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의 시선이 좀 유가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는 네네. 하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 이슈는 뭐 에너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선박 발주 혹여나 그 운임을 급등시키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해운과 조선업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임을 급등시키는 부분은 저희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운송업을 하는 업태 중에서 저희가 기름을 많이 쓰는 업태는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쪽은 항공이고, 그리고 이제 그 해운 쪽에서 가장 많이 쓰는 쪽은 전기선에 해당하는 컨테이너 선사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전쟁이 처음 발생하자마자 제일 먼저 튄 운임은 탱커 운임이었었는데, 탱커 운임은 호가는 오를 수 있지만 지금은 그 노선을 저희가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가 되면서 오히려 조금 내려앉은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연료를 많이 써서 그 연료가를 전가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운임과 항공 운임 같은 경우는 이제 후행적으로 지금 따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번 주말이 되면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재차 운임에서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박 발주는 혹시 줄어들까요? 선박 발주는 지금 이제 전쟁 난 지 사실 3주 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발주 물량들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던 사안이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땐 관망세로 확 넘어가거나 뭐 투자 계획을 다시 전격적으로 다시 생각해 본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어쨌든 갖다 써야 될 물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다른 쪽에서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운송의 복잡도가 올라가게 되고 선박이 오히려 그 과정에서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그 결론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발주에는 오히려 더 이제 붐업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른 때와 좀 다른 부분은 이 지역은 실질적으로 가스와 기름이 생산되는 네. 지역이자 출발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워낙 한 20% 내외 정도의 물동량이 이제 여기에서는 죽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구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구할 수 있는 산물이면 오히려 배에 대한 필요도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가스같이 원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급을 하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안 나온다고 해서 다른 쪽에서 나올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물가를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경기를 안 좋게 해서 해상 물동량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조금 하게 되는 상황인데, 아직은 그 부분이 발견되는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전쟁이 3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조금 장기간에 걸쳐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보통 이제 유가가 오르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항공
소모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가에도 좀 타격을 받곤 하는데 지금 조선주들 주가는 그럼 어떤 흐름인 거예요? 조선주들 주가는 사실 전쟁 나기 이전에 이미 한 6개월 정도 시장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쉬고 있었던 네. 상황이었었거든요. 저희가 작년 한 10월 말 정도부터 최근 3월 초까지는 그냥 완전히 횡보세.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는 저희는 이제 졌죠.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 전쟁이 나고 나서는 오히려 이쪽에 해당하는 이제 전방 산업의 지표가 가만히 있지 않고 어쨌든 움직인 상황인지라 오히려 조금 주가 상승세는 높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카타르도 이슈가 있는데 네네.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LNG 쪽에서는 수출 물량 한 90%가 아시아 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걱정이 되거든요. 카타르가 전 세계 LNG의 한 18, 19% 정도를 생산을 하는 편이고요. 굉장히 전통의 1등 수출국입니다. 과거에 2000년대 초반 이럴 때도 아시아에서 이제 일본이랑 한국 정도만 LNG를 수입해서 쓸 때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LNG를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특히나 카타르, 바레인, 그리고 쿠웨이트 이 3개국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는 수출이 아예 불가합니다. 사우디나 UAE 같은 경우는 아예 홍해 쪽에 있는 다른 항만으로 뭔가 우회를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지만 이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카타르는 당분간 가스를 팔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는 상태이고요. 네네. 근데 이제 가스가 한 20년 전과 지금의 차이는 뭐냐면 쇼텀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저희가 단기간에 어딘가에서 원래 장기 운송 계약 물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LNG를 구할 수 있는 그 구매처가 좀 많아진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LNG의 한 40% 정도는 이렇게 단기 거래로 거래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기름과 완전히 다른 성격의 커머디티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가스 또한 다른 곳에서 구하기 위한 그 노력을 좀 기하겠죠. 그래서 요즘에 사실 전쟁이 난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네, 러시아의 그 기름이나 가스를 네. 단기간 일단 단기간은 조금 이제 제재에서 어느 정도 좀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래서 또 러시아는 또한 그 PNG로 유럽에 워낙 많은 가스를 수급하던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그 부분이 커버가 되면 일단 지금 당장 시행하려고 했던 뭐 장기 발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딜레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물량에 대한 뭐 건조나 아니면은 그 수급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기적인 어떤 방법 꼼수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러시아 쪽이 있고 근데 이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기화되면 물가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안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대책으로 지금 나온 것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원전 가동률을 다시 높인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또 다른 화석 에너지로 이걸 막으려고 하지 않고 뭐 재생 에너지로 좀 확대한다거나 이러한 움직임이 있어서 이제 다른 쪽에 대한 차선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기름값이 물가를 결정짓는 데는 조금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생산량이 조금 줄어들어서 이걸로 인한 쇼티지에 의한 상승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물가에 대한 걱정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봉쇄를 안 하게 막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지네들 배가 안 지나가기 때문에 속편한 소리 하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만약에 지금부터 저희 절대 공격 안 할 테니까 봉쇄 풀기로 합니다라고 해도 해운사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홍해도 네. 저희 통과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지 꽤 오래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안전하다라는 게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급속도의 다시 재개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여기서 더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산 설비를 지금 건드려 놨잖아요. 일부 수출 항만이 조금 이제 소실된 데도 있고 생산 설비 자체가 지금 완전히 멈춘 데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단기간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좀 재개까지는 좀 중기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살짝 좀 주제를 바꿔서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대미투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좀 속도를 내는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는 단순한 정책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작년 여름에 마스가라는 그 단어가 처음 등장을 네. 하고 나서 사실 지금까지 진행된 게 하나도 없는 맞아요. 상태이고요. 서로 물어보는 상태였거든요. 정부는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고, 기업들은 근데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해 나가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서로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 특별법 제정은 일단 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제 출발점에 좀 섰다라는 정도일 거고, 분명히 이제 펀드가 조성이 되고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되기 위한 그냥 첫 발을 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정부 차원의 사업이니까 뭐 기업들이 뭐 수익성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의 기업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그 극대화된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단 낫지만 사실 네. 이제 정말 초기 시작점에 불과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그럼 같아요. 이거 자체가 막 주가를 엄청 부양할 수 있는 뭐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보기에는 살짝 약하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작년에 마스가라는 단어가 등장한 거로 저희가 가졌던 그 기대감을 결국에는 그 6개월의 기간 조정으로 다 네, 네. 토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이게 밸류로 가려면 숫자가 나와야 돼요. 실적에 찍혀야 네. 된다. 그럼 지금 뭐 좀 미국 진출에 적극적인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뭐 적극성은 이제 꼭 직접 지출하는 게 적극적이냐라는 의미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장 적극적인 건 당연히 하나그룹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확실히 잡은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미국 내에서 현재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가져가는 상태이고,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AI나 뭐 로봇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제조 그 센터를 네네. 미국에서 이제 협력 관계로 차리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필요한 거에 대한 걸 잘 건드리는 방향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삼성중공업이 얼마 전에 이제 경남 함안 지역에 이 배에 들어가는 파이프 배관을 만드는 제조 공장을 준공을 했는데, 이게 로봇 팹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동화되어 우와. 있는 팹으로.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제조업이나 조선업에서 제일 필요로 한 게 인력이잖아요. 인력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건데, 이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진짜 필요한 게 뭘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조금씩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미국에 진출하면 그쪽의 인건비가 더 비싸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살짝 완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적은 완충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할 때 저희가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만약에 거기에서 현지 인력을 쓴다거나 현지 사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에 제한을 둔다라고 하면 딱 그 제한에 맞는 정도 수준의 원가를 저희도 제시를 해서 그거에 대한 그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협상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절대로 후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좀 그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수익성이 너무 이제 떨어지면 네네. 안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캐나다 12척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 이제 우리나라랑 독일이랑 네. 물량을 나눠 갖는 건데, 뭐 6대 6으로 가져간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수주할 가능성 뭐 있다 없다로 딱 이제 두 가지로 답변을 한다면 있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가져가야 될까요? 얼마 전에 그 특사 파견되셨던 강훈식 비서실장님이 49대 51인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네네. 이거는 어쨌든 G2B의 계약에 해당이 되고, 이게 꼭 잠수함을 도입하는 그 프로젝트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입 과정에서 캐나다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카드를 지금 같이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변수와 외부 변수가 모두 다 적용이 된 그런 프로젝트라서 저희가 이거를 1과 0으로 구별해서 얘기하는 건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의미 없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저희 서류 접수가 아마 3월 3일이었던 것 같고, 그때 이후로 지금이 노이즈가 제일 많을 때거든요. 막 온갖 추측과 막 가정이 난무할 때인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올해 상반기 내에 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궁금한 게 이제 한국과 독일인 거잖아요.
독일도 제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국가인데 이 두 나라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어느 쪽에 맞춰져 있을까요? 지금 이 프로젝트에 제시한 모델과 상의 차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진수된 모델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현지 작전에 투입되거나 했을 때 실질적인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검증이 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모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독일은 완전히 신규 모델을 지금 제시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나와 있는 실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도 잠수함 기술 굉장히 상당 부분을 독일로부터 많이 받아온 부분이 있어서 이제 기술의 원천이고 훨씬 더 레코드가 길고 그리고 같은 나토 가입국이고 막 이런 거에서의 이제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가 없죠. 어쨌든 뒤에 시작한 그쵸. 국가인데 역사를 뒤집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다른 모든 방산 무기 체계들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이번에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저 전쟁 상에서 이제 다른 쪽에 해당하는 방어 체계이긴 했지만 뭐 LIG 넥스원이 만든 천궁2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실전에서 성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한국 무기 체계의 그 안정성이나 정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메리트를 가져가는 부분도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한국과 독일 이렇게 나눠져 있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한화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수주에 원팀으로, 그쵸, 네.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럼 각각의 역할, 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그 해양 방산을 그 원팀으로 참여할 때 회사들도 서로 인정을 하는 것이 잠수함 쪽은 이제 국내에서의 레코드상으로 봐도 하나오션이 조금 더 경험치가 높은 편이고 수상함 쪽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과거 레코드상으로도 경험치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팀으로 이제 정부와 같이 손을 잡고 참여를 할 때 잠수함인 경우는 하나오션이 조금 더 주도권을 갖고 네. 그리고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상함 수주 시에 조금 더 주도권을 갖는 쪽으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좀 끌고 가는 무게감을 갖고 가는 아무래도 좀 네.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좀 수익성이 어떤가요?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만들었던 그 모델의 가격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고 국내 방사는 원칙적으로 8%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익 자체가. 네. 근데 이미 이제 R&D 비용을 다 들여놓은 프로젝트를 저희가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파는 케이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 방산 비중이 늘어나면 방산업체들이 왜 이익률이 갑자기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올라가게 되는 게 이제 그러한 부분인데 프로젝트 규모도 크기도 하고 이제 워낙 저희가 R&D를 이미 다 해놓은 프로젝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익률은 국내에서 진행하던 것보다 당연히 높을 것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보면 언젠가부터 이제 조선은 상선 중심이 아니라 좀 방산 쪽에서도 이제 중심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비중이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죠. 본업은 상선이고요. 지금 국내에서 진행할 때는 10분의 1 내외 정도 수준이라서 앞으로 아무리 방산이 는다라고 해도 상선 대비해서 더 비중이 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산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리드 타임이 굉장히 길고 논의가 돼서 실제로 실행으로 가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사업만을 바라보면서 사업장을 비워놓으면 이 사업장의 가동률이 굉장히 낮은 시기를 저희가 오래 보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리드 타임이 짧은 것으로 저희가 일단 채우고 그 나머지 여분을 사업을 더 펼 수 있는 구조로 가야지 저희가 새로운 영역에서 성장성을 구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비중 자체가 역전되거나 이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업이 중요한 부분. 네네. 실적에서도 그럼 상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거의 압도적인 대부분이죠. 거죠. 네. 그럼 혹시 그 방산 조선 시장에서는 뭐 우리나라의 점유율 궁금하거든요. 항상 이제 상선 시장에서는 중국과의 뭐 이런 점유율 이런 것들을 비교하곤 하는데 이쪽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나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방산 자체가 해외 쪽으로 나가는 걸 거의 안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각각의 그 해양 방산 시장을
놓고 보면 오히려 상선 시장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상선 시장이 1년에 한 1,000억 달러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방산 쪽에서 군함만 지금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제일 크다라고 하는 미국이 군함 관련 신조에다가 연간 할당하는 예산이 한 4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럼 다른 나라들도 그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이탈리아, 영국, 그리고 미국, 뭐 중국 뭐 이런 정도의 나라들은 자국에서 필요한 군함을 자국에서 소화를 하지 다른 나라로 우리가 펴놓는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만약에 국내 조선 업체들이 해양 방산을 수출품으로 저희가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전체 군함 시장을 바라보면 어차피 안 되죠. 어차피 안 나올 시장은 또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바깥으로 이 발주가 나오는 시장의 영역이 얼마나 될까라고 보면 그걸로 쳤을 때는 오히려 국내 상선 시장보다 좀 작다라고 표현을 해야 외부로 되겠죠. 이렇게. 네네.